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 통해서 이슈별로 종목별로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목요일에 이 두 분과 함께 해보는데요. 업사이클 리서치의 유창희 본부장,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희 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는 탑픽주를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변영희 대표님이 지난주에 소개해 주셨던 유한양행도 최고가 기준 한 5% 수익이 났고요. 2주 전에 소개해 주셨던 LIG 넥스원이 오늘 또 한 번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LIG 넥스원 최근 방산이 또 핫하잖아요. 대장주 LIG 넥스원은 계속해서 홀딩해 볼까요? 네, 대체적으로 좀 방산주의 수급면 속성들은 일단 뭐 올라갈 때 말고 이제 많이 빠지는 구간의 분할 매수 관점은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네.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관련된 구축 예산들이 확대될 수 있는 부분들은 점진적인 어떤 기대 요인들, 군비 증강도 역시나 LIG 넥스원의 긍정적인 기대 요인들이 좀 된다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탑픽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빠른 순환매 장세 안에서 섹터별로 종목별로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하나하나씩 세워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세계 시장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트럼프의 관세 문제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주로 새벽 시간에 주요 정책들을 발표하면서 자고 일어나면 시장 상황이 바뀌어 있다, 정책이 달라져 있다라는 그런 볼멘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네. 관세를 뭐 강행한다라고 했다가 또 한 달 유예한다고 했다가 뭐 말이 매일매일 바뀌어요. 뭐 트럼프의 네. 정말 속내를 참 알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변동성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어떤 대비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뭐 한 달 넘게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시장의 변동성을 말씀하신 것처럼 키워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관세 위협이 좀 줄어들 때는 시장이 상당히 환호를 하고, 또 기습 관세 위협이 나올 때는 또 시장이 또 실망을 하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일단은 그럼 딱 제일 쉬운 건 그거죠. 관세에서 영향을 덜 받는 섹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물론 이제 오늘은 좀 하락하고 있지만 뭐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이라든지 혹은 뭐 엔터 관련된 기업들 등 또 뭐 방산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은 사실은 관세하고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조선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관세 영향이 큰 섹터들, 뭐 대표적으로 뭐 자동차, 반도체, 뭐 2차 전지, 뭐 이런 제조업, 약간 이제 수출을 좀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또 미국에 조금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제조업 쪽은 진짜 이 관세 이슈로 인해서 하루하루가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세에서 좀 자유로운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관세에 대한 어떤 영향이 좀 잦아들려면 한 4월은 좀 넘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관세 영향이 좀 큰 쪽은 상당히 이제 제한적으로, 약간 너무 많이 빠졌을 때는 단기 매수 관점, 또 일정 부분 올라왔을 때는 좀 비중을 줄이시면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이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한 4월까지는 계속해서 관세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섹터는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의 자동차 관세를 한 달간 유예하기로 결정하면서 오늘 국내 자동차 종목들이 다소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변영희 대표님, 네. 하지만 또 언제 정책이 달라질지 모르고 또 이게 한 달이란 시간이 금방 가잖아요. 한 달? 좀 짧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자동차 섹터는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3월 4일 날 이제 추가 관세 25%가 좀 부과되고, 여기서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의 부품의 경우에는 25%에 대한 관세를 한 달간 유예를 하겠다라고 좀 발표가 됐는데, 이 부분은 리스크가 좀 해소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좀 시간을 좀 벌어준 셈이 되겠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완성차 기업들이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생산 기지를 좀 옮기는 그런 과정들은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이 과연 이제 미국 안에 어떤 이전이 좀 본격화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은 다소 좀 회의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전체적인 어떤 상황들이 미국의 어떤 정책 스탠스가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어떤 펜타닐 유입에 관련된 정책 관련된 이슈를 가장 강하게 좀 제기하고 있다는 점들이 협상의 어떤 여지를 좀 남겼다는 관점에서 해석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어떤 상황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 미국의 전체 양산 자동차의 어떤 양산 대수가 한 23.5% 정도가 지금 멕시코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좀 공급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장기화가 된다면
미국 자동차 업체들의 가장 큰 타격을 좀 이어질 수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적 측면을 좀 고려해 보면 해당되는 영향들이 좀 장기화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감들이 좀 일부가 좀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중장기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오늘 선별적으로 보면 HL 만도 같은 종목들이 5.7% 정도 상승하면서 하락폭을 다시 좀 메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연속성 관점에서는 다소 보수적인 시각을 좀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상승 구간 말고 관세 리스크가 다시 재차 부각되는 과대 낙폭 구간의 선별적인 매수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동차 섹터는 연속적인 반등세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보수적인 관점을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트럼프의 자동차 관세 한 달 유예 소식에 2차 전지주들도 다소 안도하고 있는데요. 어제 유럽이 또 전기차 부흥을 위한 액션 플랜을 발표하면서 배터리 공급망 구축을 위해 총 18억 유로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네. 혹시 이 소식에 국내 배터리 기업들로도 수혜가 이어질 수 있을지 지금 또 국내에서는 인터배터리 2025도 열리고 있잖아요. 네. 사실 오늘 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기대감이 좀 있는 하루가 될 수 있었는데도 주가는 그렇게 좀 반응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최근에 좀 많이 올랐었던 부분들에 대한 어떤 매도 물량이 좀 있었다 생각하고 있고 관세라든지 전기차 케이즘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압박을 받고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전기차 케이즘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뭐 보조금이라든지 관련된 정책 지원금이 좀 확대될 수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여부는 좀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뭐 우리나라 같은 셀 3사 같은 경우는 한 300만 대 정도 그 분량의 배터리를 생산할 수가 있는 지금 공장을 가지고 있고 지금 한 100만 대 정도 수준으로 생산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이 좀 확대가 된다라면 아무래도 셀 생산이 늘어나고 또 그와 따른 매출도 동반해서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게 내일 당장 시행되고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또 이게 아이러니하게 전기차 캐즘을 개선시키겠다라고 하면서 또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어떤 규제는 또 완화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규제를 좀 뒤로 밀어주는 정책도 동시에 좀 발표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런 효과가 언제 반영될지 좀 봐야 된다는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길게 본다라면 셀업체 중심으로 해서 어떤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는 단기적으로는 이슈가 좀 된다 그러면 그 자리가 또 단기 고점일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일단 좀 배터리 관련해서는 계속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제 필수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더 사용처가 넓어질 수 있는 쪽 예를 들어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고성능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 이런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압축해서 전략을 계속 이어가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소 아쉽지만 배터리 추가 상승세를 기대했지만 일단 지금 시장의 수급이 또 워낙 관세 이쪽으로 좀 쏠려 있기 때문에 배터리가 다소 주목을 못 받는 것 같다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AI 반도체 섹터 투자 전략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뭐 팔란티어를 중심으로 정말 미증시에서 핫했던 AI 열풍이 거의 다 꺾였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도 AI 관련 종목들의 상승 랠리가 한풀 꺾였는데요.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점은 바로 내일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불리는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미국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과 AI 관련 종목들의 실적 발표 후에 오히려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요. 유창희 본부장님. 네. 내일 브로드컴의 실적과 가이던스 발표가 앞으로 AI 투심에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주가에도 좀 영향이 있을지 내일 브로드컴 실적 발표 좀 주목해 봐야 될까요? 주목을 해봐야죠. 왜냐하면 작년에도 사실은 그러니까 작년 4분기, 그러니까 3분기죠. 3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도 엔비디아의 어떤 실적 발표가 증시를 이끄는 것보다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 그러면서 이제 주요 업체하고 주문형 반도체 시장에 진출하고 또 유리기판 도입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면서 브로드컴의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고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움직임이 나왔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범용이라 말하기 힘들지만 HBM이라는 이런 시장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엔비디아가 시장을 이끌고 왔지만 앞으로 1년 뒤, 2년 뒤, 3년 뒤에는 브로드컴의 역할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전 실적이 문제될 거라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가이던스도 나쁠 거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때 당시에 말했었던 거 한 연말 정도 되면 시제품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그때 파트너사로 얘기가 되고 있었던 기업들하고 제품이 어느 정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개발이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발언 하나하나에 따라서 주가의 변화는 있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저는 어쨌든 브로드컴의 실적이라든지 주가가 좋게 움직인다라면 HBM 쪽보다는 브로드컴 연관성이 높은 뭐 에이직이라든지 그리고 CXL, 뭐 온디바이스 AI 뭐 이런 쪽에 오히려 더 전 관심을 더 많이 받았는 생각하고 있어요. 최근에도 반도체 관련된 섹터를 보신다라면 전통 HBM 관련된 종목군들은 좀 조정이 좀 나오거나 시장이 오른다고 했을 때도 많이 못 오르는 감이 있지만, 오히려 CXL이라든지 소캠 뭐 이런 기업들은 주가 조정은 좀 제한적이고 오히려 반등을 줄 때 더 많이 주는 부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쪽의 흐름들이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게 이번 브로드컴의 실적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브로드컴의 실적에 따라서 에이직과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CXL 쪽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요. 잘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AI 반도체 종목들 대부분 쉬고 있지만 보니까 지금 AI 소프트웨어의 대장주격으로 꼽히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강한 빨간불을 또 켜고 있습니다. 변영희 대표님. 네. 한 증권가에서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해서 올해가 AI 서비스로 수익을 창출할 원년이 될 것이다라고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그동안 AI 하면 수익이 아직 안 난다 이런 좀 이야기가 있었다. 이런 우려를 좀 다 씻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AI 하드웨어를 그럼 지금 좀 묻어놓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눈을 돌려봐야 될까요? 네, 우선 중국 양회에서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AI 투자 관련된 이슈가 오늘 AI 소프트웨어에 긍정적인 어떤 수급의 기대 요인들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단 R&D 부분에 대한 이 예산안을 4조 위안으로 좀 책정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로 800조 원 이제 규모인데, 중국이 이 대규모 AI 인프라 투자를 좀 가속화했다는 그런 부분들은 빅테크 기업들에 관련된 전반적인 투자 확대, 글로벌 투자가 이제 막 본격화가 좀 된 그런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겠고, 딥시크가 출시된 이후에 저비용 AI 모델에 관련된 좋은 사례를 좀 만들어냈기 때문에 한국의 경우에도 특히나 뭐 네이버와 카카오도 생성형 AI의 기술 고도화를 현재 좀 추진하고 있는 점, 그리고 이 부분은 단순하게 서비스화를 좀 이루는 관점보다는 자사 사업에 연동돼서 올해 가시성 있는 어떤 수익을 좀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기대 요인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이버의 경우에는 이커머스와 좀 연동되고 있는 AI 성과를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요. 카카오의 경우에는 지금 뭐 새롭게 출시했던 카나나의 어떤 기술 고도화가 조금 더 이제 확인은 좀 필요하겠지만, 오픈 AI와 관련된 어떤 협업 기대감들은 앞으로 좀 중장기 모멘텀에 긍정적인 어떤 기대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중국이 올해 양회에서 AI와 반도체 등도 첨단 기술에 대한 대규모 투자책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잘 체크해 보시면서 또 네이버와 카카오로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흐름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는 저희가 방산과 LNG 관련 종목들 최근에 가장 또 핫한 섹터 중 하나죠. 현재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 세워보겠습니다. 지금 방산주와 재건주가 조금 갈팡질팡한 것 같습니다. 최근 유럽연합이 방위비 증액을 확정하면서 또 방산주가 오늘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고요. 어제는 또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좀 강했는데 오늘은 일부 종목들 종목별로 좀 엇갈리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네. 재건과 방산주 좀 다른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조금 헷갈리긴 하거든요. 어떤 투자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까요? 일단은 가장 핫한 건 방산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뭐 유럽이 재정 중치까지도 수정을 해가면서 어마어마한 방위비 지출을 좀 준비하고 있는 게 있고, 물론 이게 우리나라 무기가 엄청나게 수출된다라고 바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유럽 기업들도 상당히 무기를 잘 만들고 있으니까요. 근데 유럽하고 우리나라 무기하고 체계의 다른 점은, 유럽, 미국 이 두 개 나라의 주요 무기들은 다 공격형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다 방어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여기서 어떤 무기 그 방위비 지출은 공격형 무기를 더 많이 구매할 가능성이 높고, 이제 러시아하고 이제 인접해 있는 국가들은 아무래도 방어형 무기를 더 구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일부 수혜를 저는 입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지정학 리스크라는 게 미국이 물론 이제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 그런 거지만 어찌됐든 세계 경찰 역할을 이제 줄이겠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지정학 리스크가 좀 큰
지역은 이 방위비를 더 늘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또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수혜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방산주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수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꾸준히 좀 관심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제 재건 관련해서는 뭐 러우 전쟁이 저는 뭐 한 아무리 오래 걸려도 3개월 이내에 끝날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공격적으로 재건이 바로 들어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좀 해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또 미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할지를 좀 더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주들은 좀 긴 호흡을 갖고 투자를 하시되 종목 선정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뭐 굴삭기라든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쪽에 대해서 어떤 꾸준한 관심을 가져가는 게 맞는 것이지, 재건하면 이런 부분들도 뭐 이슈가 예전에 뭐 꼭 그렇다고 말은 못하지만 패널형 주택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이 수혜가 된다 그러면서 움직임이 있었고, 또 건설주가 수혜가 된다면서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런 쪽이 실제 수혜가 될지 여부는 좀 고민을 좀 해보면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방산주는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되는 섹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도 방산주 내에서도 우주항공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또 적외도 뭐 위성 종목들 그리고 통신 장비 종목들도 같이 지금 주목받고 있는데요. 변영희 대표님, 네. 스타링크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시되면서 지금 뭐 관련 종목들 뛰고 있다고 하는데, 스타링크가 중단한다고 우리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좀 단기적인 이슈에 따른 상승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반사이익을 정말로 기대할 수 있는 걸까요? 일단 이 스타링크에 관련된 차단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되면서 오늘 단기적인 어떤 수급이 좀 몰렸는데, 사실 오늘 상승 부분들은 이 스페이스 X죠. 스타쉽 8차에 관련된 발사 기대감들이 일정이 좀 임박했다라는 이슈 때문에 오늘 좀 일부 수급이 좀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대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광물 협정들이 주말 새 좀 체결되지 못했던 점,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 미국과의 협상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좀 커졌지만, 즉시 뭐 이 우크라이나의 어떤 스탠스가 즉시 평화 협정을 다시 좀 체결할 준비가 좀 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시장이 좀 제시했던 부분들은 단기간에 해당돼서 광물 협정 체결이 임박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고요. 여기도 해서는 스타링크에 관련된 차단 이슈들은 단기적인 어떤 해프닝이 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다만 이 부분이 장기화가 좀 된다는 관점에서는 수혜 여부를 좀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시장 영향도를 단기적으로 좀 평가하기에는 좀 다소 회의적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 우선 관련주들의 흐름들은 스타쉽 8차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을 일부 좀 반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정에 관련된 연속성들을 좀 더 주시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아주 부연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LNG, 가장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하실 만한 섹터가 바로 LNG 모멘텀인데요. 가장 최근 국내 증시에서 핫한 키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에서 LNG 관련 종목들 주목받으면서 빠른 순환매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데, 변영희 대표님, 네. 어제도 저희가 LNG 관련주로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라고 여쭤봤었어요. 우리 변영희 대표님은 LNG 쪽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된다고 보시는지 좀 옥석 가려주실까요? 네, 계속해서 삼성중공업을 좀 강조를 좀 드렸는데, 일단 LNG 선박의 시장 주도권들을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중국과 뭐 한국, 일본이 양분화된 선박에 관련된 수주 우위를 좀 보이고 있지만, 기술적인 어떤 격차는 한국과 일본이 지금 다소 우위를 좀 점하고 있는 점. 특히 좀 FLNG 선박의 경우에는 글로벌 3강 체제가 현재 구축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 그리고 중국의 위슨조선소 세 곳이 시장을 좀 선점하고 있는데, 현재 중국의 위슨조선소의 경우에는 미국의 제재를 좀 받고 있는 그런 관점에서 해석을 해봤을 때, 한국과 일본 안에서 특히나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 2강 체제에 관련 독주 체제가 좀 유지될 수 있겠고, 토크 전략들을 좀 감안을 해보면 전체 LNG 선박의 매출 포션 한 95% 이상을 좀 보유하고 있는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는 향후에 점진적인 어떤 수혜 기대감이 더욱더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수주의 가시성 있는 부분들, 특히나 현재 도크는 뭐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연동된 수주는 2028년도 실적에 좀 반영되는 효과들이 일부 있지만, 안정적인 수주가 좀 기여된다는 그런 부분들은 슈퍼사이클이 3년 내 종식이 아닌 5년에서 한 6년 정도 확장 기조를 좀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좀 투자 포인트를 좀 참고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관점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알래스카에 관련된 개발 일정 모멘텀들 관련해서 뭐 피팅이라든가 관광 관련 종목들, 여기에 대해서 조선 기자재 업체 업종들의 어떤 밸류체인 구성이 수급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연속성을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 특징주로 또 꼽아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한한령 해제 모멘텀을 안고 있는 섹터들 내에서도 빠른 순환매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토니모리, 코스메카 코리아, 펌텍 코리아 같은 화장품주들이 또 강세를 보였다면 현재 지금 영상 콘텐츠 쪽이 지금 시세가 붙고 있더라고요. M83은 지금 상한가로 직행했고요. 스튜디오 미르는 지금 25%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 덱스터, 대원미디어, 쌈지엔터 같은 이런 종목들 지금 빨간불 켜고 있는데 유창희 본부장님, 네. 지금 스튜디오 미르가 급등을 하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한한령 해제 모멘텀에도 지금 순환매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화장품과 콘텐츠를 놓고 본다면 어떤 쪽을 더 집중해서 봐야 될까요? 만약에 한한령이 해제가 된다라면 당연히 컨텐츠 쪽을 보는 게 맞죠. 왜냐하면 화장품 업체의 제품들이 한한령 때문에 수출이 안 되거나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장품을 보실 때는 중국의 경기 부양 효과의 어떤 기대감들, 그러면서 소비 심리가 좀 개선되고 또 미용 의료 관광객이 또 많이 유입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접근해야 되는 것이고, 한한령이 해제가 된다라면 말씀드린 것처럼 엔터주라든지 컨텐츠 관련 쪽을 보는 게 맞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영화라든지 또 드라마 이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예를 들어서 지난 드라마지만 우영우 같은 경우는 그 고래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 전체 제작비의 절반 이상이 거기에 들어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특수 효과는 시장이 계속 커지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매출이 잘 나온다면 또 더 사용이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전 실질적으로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쪽은 사실은 엔터주를 더 집중해야 된다. 오늘같이 조정이 나올 때 분할 매수 관점을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컨텐츠 쪽으로 또 본다라면 웹툰이라든지 아니면 쌈지엔터 같은 경우 이 유아용 컨텐츠는 사실은 규제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규제를 할 만한 이유도 없고, 그럼 이런 쪽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더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유창희 본부장님은 실질적인 한한령 해제에 따른 수혜는 또 콘텐츠 쪽에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엔터와 웹툰, 이 밖에 다른 섹터 쪽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넷플릭스와 장기 계약을 맺은 애니메이션 최대 제작사 지금 스튜디오 미르가 급등을 하면서 또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두 분의 탑픽주를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다양한 섹터들, 저희가 이슈들 다뤄봤습니다. 먼저 우리 변영희 대표님. 네. 오늘 탑픽주 한번 기대해 볼게요. LIG 넥스원의 그 후속주, 오늘은 어떤 섹터에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저는 통신 관련주 종목 중에서 우리넷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일정 모멘텀을 좀 논외로 하더라도 일단 이전 고점 1월 3일에 1,450원 대비해서 과대한 낙폭이 최근에 어떤 저점을 좀 확인한 이후에 소폭 반등이 좀 나왔다는 점을 좀 착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작년에 가시성 있는 성과 2023년도에 이어서 2024년도에 사상 최대 실적 경신 부분들, 현재 전일 시가총액이 한 770억 원으로 1,000억대를 좀 하회를 했는데, 내용적인 측면들 보면 과도한 좀 하락이 아니었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출액이 1,300억대, 그리고 영업이익이 210억이고 OPM이 한 15%대를 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업종에 관련된 어떤 영업이익률은 비교적 동종 업종 대비해서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21년도에 과기부 양자암호 통신에 관련된 양자암호 모듈에 관련된 국가정보원 인증을 좀 받게 되면서 해당된 기술, 특히나 양자 컴퓨팅에 관련된 기술이 좀 부각되면 여기에 반대되는 기술인 양자암호 기술이 상대적인 좀 화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의 성과가 좀 기대가 좀 되고 있고요. 다음 주 이후죠. 3월 16일로 좀 예정되고 있는 GTC 2025에 관련된 퀀텀 대회에 관련된 전략들이 단기적인 어떤 수급 관점에서 중요한 좀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변영희 대표님, 이 우리넷이 연초에 10,000원대를 한번 돌파했다가 최근에는 횡보세를 좀 보이고 있어요. 그럼 네. 목표가는 한 전고점 10,000원 부근으로 잡으면 될까요? 이전 고가 대비에 대한 추정치를 좀 낮추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 목표가는 한 보수적으로 한 9,000원대 정도를 좀 언급을 좀 해드리고요. 1차 측면들은 향후에 어떤 수급의 어떤 변동성들을 좀 감안해서 9,000원을 좀 단기 목표가를 좀 제시해드리고, 손절가의 경우에는 지금 이전 저점이었던 한 6,200원대를 좀 제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TC 퀀텀데이 일정에 따른 단기적인 수급에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넷을 탑픽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이어서 그럼 우리 유창희 본부장님의 탑픽주도 한번 꼽아보도록 할게요.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네, 저는 미용 화장품 쪽으로 해서 코스맥스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한 6% 정도 상승을 좀 하고 있는데요.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이제 작년 하반기서부터 하도가 중국 부양이죠. 이러한 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효과는 이제부터 1분기나 2분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코스맥스 자체의 인디 브랜드의 성장세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또 이게 신흥국 쪽으로 해서 어떤 수출도 잘 되고 있는 부분들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또 K-뷰티 시장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그러면 코스맥스, 한국콜마 같은 OEM, ODM 업체들의 매출도 동반해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은 약간 중국 사업 부분에 대한 어떤 매출 부진이 주가의 발목을 잡았다면 이 부분은 상당히 이제 개선될 수가 있고 그 외적으로 외형 성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전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사실 잘 가다가 약간 실적에 대한 실망감을 주가가 하락했었던 부분들 그러면 다시 이걸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거 본다라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20만 원, 작년 7월, 8월 고점대까지는 충분히 전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룸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16만 7천 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저는 조금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분할 매수해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K뷰티의 또 대장, 또 코스맥스를 우리 유창희 본부장님 탑픽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